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자서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남편과 이혼한 지 벌써 반년이 넘었네요. 이제는 좀 괜찮아진 것 같다가도 한 번씩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올라옵니다. 그럴 때면 이불 속에 들어가 숨죽여 펑펑 울기도 하고 뒷산에 올라 소리를 지르기도 했는데 오늘은 한번 일기처럼 적어보려고요.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할 당시에 저를 다른 이름으로 부른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 수치스럽고 속상한 마음에 결혼이고 뭐고 필요 없다고 다 뒤집어 엎어버리자고까지 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참고했던 영화의 주인공 이름과 헷갈렸다며 울며빌며 변명을 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일주일 내내 저희 집까지 찾아오는 모습에 저도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마저도 저렇게 진심인 사람인데 오해를 푸는 게 좋지 않겠냐 해주셔서 저도 남편을 용서하고 믿어줬거든요. 그런데 이런 더러운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자로서 결혼식에 대한 환상도 있었고 친정 부모님 역시 하나뿐인 딸의 결혼식을 위해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 하셨지만 시부모님께서는 예전에 사업에 실패하신 이후로 지인분들과 사이가 좋지 못하시다며 가까운 친지들만 불러 작은 결혼식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신혼집은 시댁에서 마련해줬어요. 지은 지 얼마 안 돼 보이는 작은 빌라였는데 안에는 이미 가전제품과 가구까지 다 갖춰져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몸만 들어가서 살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시댁에서 이 정도로 배려를 해주시니 저희 집에서도 결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예정보다 빠른 임신이라 놀라기는 했지만 기쁜 마음이 더 컸지요.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얼마 뒤 저의 임신을 축하하기 위해 아주버님네 부부와 신혼의 부부까지 온 가족이 시댁에 모여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엄연히 서열상 제가 막내이다 보니 아무리 시어머니께서 가만히 있으라고 하셔도 마음이 편치가 않더라고요. 그런 부담감 때문인지 점심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속이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어떻게든 시댁 화장실에서 토하는 상황은 피하고 싶었기에 저는 조심스레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깐 누워서 쉬려는 생각이었어요. 방에 선풍기도 없고 갑갑해서 창문을 아주 살짝 열어놓고 한쪽에 누워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들어보니 신우와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제대로 들리지는 않았지만 신우가 잘 보고 왔냐고 남편에게 묻더라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는 질문도 했고요. 남편은 얼마 전에 만났는데 잘 크고 있더라며 자기도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종잡을 수가 없어서 귀를 기울이려던 순간 시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그렇게 끝이 났고요. 시간이 흘러 저는 딸을 출산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조산이었어요. 원래도 몸이 약한 편이었는데 임신을 하면서 체력이 심하게 떨어졌거든요. 결국 회사에서 회의를 하던 도중 기절을 했고 그대로 응급실에 실려가 조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건강한 딸아이가 태어났고 모든 가족으로부터 넘치는 축하를 받았어요. 고생과 시련은 끝났고 이제 남편과 딸, 우리 셋의 행복한 인생 이막이 시작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정말이지 그때만 해도 제가 이런 사연의 주인공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딸이 막 또를 지났을 때의 일입니다. 워낙에 술이 약한 사람이라 회식도 잘 안 가고 친구들하고 술자리도 잘 안 갖는 사람인데 그날만큼은 무슨 일 때문인지 잔뜩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남편을 간신히 소파에 눕히고 옷을 갈아입히다가 남편의 지갑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현금은 얼마나 가지고 다니나 궁금하기도 했고 별다른 뜻은 없었어요. 지갑에는 사귈 때 주었던 제 증명사진이 여전히 들어있더군요. 딸 돌잔치 때 셋이 찍은 사진으로 바꿔 끼워 놓아야겠다 싶어서 제 증명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제 증명사진 뒤에 어떤 아기 사진이 있더라고요. 남편과 꼭 빼닮은 아기였지만 남편이라고 생각하기엔 요즘 사진이었어요. 뭔가 쎄한 기분이 들었지만 술에 취해 잠든 남편에게 물어볼 수가 없어서 다음날 물어봐야겠다 생각하고 기다렸습니다.
이튿날 숙취로 괴로워하는 남편에게 그 사진을 보여주며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깐 당황한 듯 하더니 이내 저에게 시조카도 못 알아보냐고 하더군요. 신우에게는 8살 난 아들이 있는데 그 아이의 어렸을 때 사진이라는 거예요. 신우랑 남편이 많이 닮기는 했지만 신우 아들하고 남편은 별로 닮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첫 조카라서 예뻐서 가지고 다녔을 뿐이라며 저더러 도대체 왜 남의 지갑을 뒤졌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렇게 화를 내는 남편의 모습이 낯설어서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있으니 혼자 씩씩거리다가 사진을 쓰레기통에 버리고는 출근한다며 아침도 안 먹고 집을 나가더라고요. 황당한 저는 잠깐 넋이 나간 기분이었지만 금세 정신을 차렸고 왠지 모를 찝찝함에 남편이 버린 사진을 쓰레기통에서 다시 꺼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의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온 식구가 모인 날이었습니다. 저는 시조카에게 문제의 그 사진을 보여주며 이거 너라는데 이런 사진 본 적 있냐고 물어봤어요. 시조카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처음 보는 사진이라면서 자기가 이렇게 생겼었냐고 오히려 저에게 역으로 묻더라고요. 그러더니 홀랑 제 손에 있던 사진을 들고 신우한테 달려갔습니다. 고지어 부엌에 있던 신우가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짓더니 저에게 다가와서는 이 사진은 어디서 났냐고 물었습니다. 남편 지갑에서 찾았다니까 신우는 혼잣말처럼 미쳤어를 몇 번 되뇌이더니 이건 자기 아들 사진이 맞다며 자기가 가져간다고 하더군요. 본인 아들 사진이라는데 안 준다고 할 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딸이 두돌이 되었을 때입니다. 저는 원래부터 하나만 낳아 잘 키우자는 주의였기에 둘째를 갖는 건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입양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외동으로 키우면 딸이 너무 외롭지 않겠냐는 둥, 이기적으로 자랄지도 모른다는 둥,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들었습니다. 저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는 말도 모르냐면서 당연히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까지 나서선 너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불쌍한 애 걷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냐며 자꾸 입양하기를 강요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 2주 가까운 시간 동안 사람을 얼마나 볶아대는지 정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입양에 집착하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고 있으니 자꾸 기분 나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남편한테 내가 모르는 숨겨진 아이가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끔찍한 상상까지 들더군요. 결국 고민 끝에 나름의 해결책을 생각해냈습니다. 제가 아이를 직접 고르겠다고 했을 때 남편이 어떻게 나올지 보고 마음을 정하는 걸로요. 저는 남편에게 그럼 같이 고아원에 가보자고 했습니다. 제가 키워야 되는 아이니까 제가 고르겠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그건 또 싫다고 하더군요. 자기 성씨를 따르고 자기 집안 호적에 오를 아이인 만큼 이번만큼은 며느리인지 의견보다는 시부모님과 자기 의견이 더 중요한 것 같다면서요. 말도 안 되는 남편의 고집에 그러면 입양은 없던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때 남편이 계속해서 저를 설득하려고 들었다면 저도 여기까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 무렵에 이미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가 입양은 없었던 걸로 하자니까 순순히 그러자고 자기도 사실은 내키지 않았다며 한 발 뺐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저는 솔직히 안도감까지 느꼈습니다. 정말로 자기 자식이었다면 그렇게 쉽게 포기할 리 없다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평화로운 날들이 흘러갔습니다. 딸은 쑥쑥 자랐고 어느덧 3번째 생일을 앞두고 있었던 때였어요. 남편은 갑자기 출장에 잡혔다며 내일 모레 이틀 정도 집을 비워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남편에게 말은 안 했지만 모처럼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봐준다고 하셔서 둘이 영화라도 보러 갈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심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무렵 남편이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집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신경을 쓰려고 해도 어느샌가 옷이 더럽혀져서 점점 후줄근하고 편한 복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저를 보고 하루는 남편이 인상을 있는 대로 찡그리면서 너랑은 둘째는 못 갖겠다 이러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둘째를 갖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남편이 뜬금없이 둘째 이야기를 꺼내기에 제가 왜?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여자로 안 보인다며 혀를 차더라고요. 자존심이 너무 상했지만 수치스러워서 주변 사람들에겐 차마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결국 속으로 참아내다가 친정어머니한테 이야기를 하니 당신이 손녀를 봐준다고 남편이랑 모처럼 오붓하게 좋은 시간을 보내보라고 하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하니 힘이 팍 셌지요. 저는 친정어머니한테 손녀 안 봐주셔도 될 것 같다며 출장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친정어머니는 더 잘된 일 아니냐며 이참에 당신이 이틀이고 3일이고 봐줄 테니 출장을 따라가 보라고 하시더군요. 남편이 일하는 동안엔 호텔에서 쉬다가 저녁에는 둘이 좋은 시간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듣고 보니 그럴듯한 계획 같았습니다. 그날 밤 퇴근한 남편을 살며시 떠봤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남편의 반응에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지금 놀러 가냐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어오려고 아둥바둥 사는데 무슨 속편한 소리냐고 고함을 치더라고요. 장모님도 생각이 있으신 거냐면서 한숨을 팍 내쉬는데 저 때문에 친정어머니가 사위한테 무시를 당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속도 상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튿날 출장을 간다는 남편은 이상하리만치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콧노래를 부르고 멋도 한껏 부리더라고요. 제가 지금 출장 가는 거 맞아? 놀러 가는 사람 같은데? 라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내자 남편은 즐거운 기분으로 일하려는데 왜 초를 치냐고 짜증스럽게 대꾸하더라고요. 저도 더는 남편이랑 말도 섞기 싫어서 마음대로 하라고 한마디 싸붙이곤 가던지 말던지 내버려뒀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간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딸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배고프다고 울 법도 한데 제대로 울지도 못하길래 손을 대보니 애가 불덩이처럼 뜨겁더라고요. 놀란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도통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들쳐업고 맨발로 집을 나서 택시를 탔습니다. 맨발이었다는 것도 병원에 도착해서 알아챘을 만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조산으로 낳은 딸이었기 때문에 혹시 뭐라도 잘못됐을까봐 늘 노심초사하며 딸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병원에 도착해 수액을 맞추고 하니 열이 조금씩 떨어지더라고요. 어느 정도 위급한 상황을 넘기고 나서 저는 다시 한번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는 그때 남편으로부터 영상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남편이 아니라 웬 남자아이가 화면에 나타나더군요. 황당해서 넌 누구냐고 물으니 아이도 놀랐는지 아빠를 외치더라고요. 곧 이어 낯익은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너무 자연스럽게 왜 그러냐며 아이에게 대꾸를 해주고 있었어요. 손이 덜덜 떨려서 금방이라도 핸드폰을 놓칠 것만 같았고 그 순간 어떤 여자가 제 남편에게 자기야 하고 부르더라고요. 곧 남편의 얼굴이 화면에 떴고 남편은 정말 크게 놀란 듯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10분 정도 흘렀을까 남편에게 다시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도저히 받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틀 동안 출장으로 집을 비울 거라던 남편은 이튿날 아침 집에 돌아왔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살피더니 아무것도 안 물어보냐고 묻더라고요. 남편에게 지금 무엇을 물어본들 정직하게 대답해 줄 것 같지 않았기에 저는 남편을 한번 힐끗 바라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무시해버렸어요. 남편은 그런 저에게 애걸복걸을 하며 무슨 말이라도 해달라고 하길래 당신 애가 맞냐고 물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도 속이지 말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거기에 따라서 내 결론도 달라진다고요. 남편은 저와 만나기 1년 전에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여자가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시댁에서 워낙에 그 여자를 탐탁지 않아 해서 결국 혼인신고도 못한 상태로 살다가 그대로 헤어지게 되었답니다. 당시 여자 뱃속에는 이미 아이가 자라고 있었는데 남편에게 말을 해주지 않았대요. 그렇게 여자와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를 만나게 되었고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기 며칠 전 그 여자에게 연락이 와서 한번 만나게 되었답니다. 여자는 그때 아이를 데리고 나와 남편에게 당신 아이라고 말을 했고요. 남편은 믿을 수 없었기에 친자검사까지 했고 그 결과는 99.99% 일치였다고 했어요. 남편은 점점 차분한 목소리로 평정을 되찾아가며 저에게 하나씩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여자가 재혼을 하고 싶다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아이를 키웠으니 그 시간만큼 이번엔 남편더러 아이를 키우라고 했다는군요. 저를 설득해서 입양을 해볼까도 했지만 그건 차마 저한테 못할 짓인 것 같았고 그 와중에 아빠의 존재를 알게 된 남자아이가 하도 아빠 보고 싶다고 타령을 해서 이번에도 내려갔던 거라면서 오해하지 말랍니다.
그 여자와는 더 이상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요. 하지만 남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었지요. 저는 왜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남편은 그랬다면 제가 자기와 결혼했겠냐면서 저를 포기할 수 없었답니다. 사실 남편의 말에 거짓이 있든 없든 더 이상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혹시 당신 말고 시댁 식구들 모두 이 일을 알고 있냐고 물으니 묵묵부답이더군요.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저를 바보 취급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제가 울분을 토하니 다들 저에게 상처를 주기 싫어서 그런 거랍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원한다면 다신 그 여자도 아이도 만나지 않겠다며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하더군요. 저는 당분간 친정에 머물면서 생각할 시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딸아이가 친정에 있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악을 써가면서 화를 낼 수 있었네요. 친정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짐을 내려놓고 바로 다시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그쪽에 일 잘하는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많다고 들었기 때문이지요. 다행히 저와 상담을 진행해주신 변호사께서 이건 남편이 고의로 속였기 때문에 이혼이 아니라 혼인무효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위자료도 받을 수 있으며 양육권도 가져오자고 희망을 주셨습니다. 다행히 저는 친구나 가족들과 주고받은 이야기를 잘 지우는 편이 아니에요. 핸드폰을 뒤져보니 사귈 때부터 자기가 혼자임을 강조한 남편의 문자 메시지부터 그 여자랑 주고받은 아들에 대한 양육 이야기까지 증거가 수두룩 빽빽이더군요. 덕분에 6개월 만에 남편과의 악연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딸에 대한 양육비와 별개로 위자료도 2,500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혼인 후에 출생아가 된 점은 가슴에 사무칠 만큼 속상했지만 딸도 언젠가는 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 주리라 믿는 수밖에 없었네요. 남편은 지금도 미안하다고 종종 사과의 뜻을 담은 장문의 문자를 보내오곤 합니다. 자기에게 영원한 사랑은 저 하나뿐이라면서 언제든 용서가 되면 돌아와 달라고요. 제가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자마자 그 여자랑 알콩달콩 두 집 살림 해가며 지내놓고는 거짓말을 하려거든 입에 침이나 바르고 하라고 한마디 해줬네요. 처음부터 자식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제게 접근했으면서 결혼하고 나서 그 애까지 키워달라면 제가 좋다구나 키워줄 거라 생각했냐고. 마음 같아서는 그 여자고 당신이고 내 눈앞에서 머리채를 다 뽑아버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이 정도에서 끝내주는 걸 고마워하라고 한마디 했어요. 우리 딸아이 양육비 하루라도 늦게 보내주기만 해보라고. 내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면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울음장을 놓으니 그제서야 그 입을 다물더군요. 나는 그 여자랑 다를 거라고. 내 배불러 낳은 자식 당신에게 보여줄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서 친부에 대해서 궁금하다 물으면 그때 가서 다시 생각해보겠다고요. 온 가족이 합심해서 저를 속여놓고선 이제와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어쩔 수 없다고 이해해달라는 건 너무 큰 욕심이지 않을까 싶네요. 입양하자는 말을 꺼냈을 때 검은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했지만 검은머리 짐승은 아이가 아니라 남편, 그리고 그 사실을 속인 시댁이 아닌가 싶네요. 그래도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은 다 쏟아냈으니 속이라도 조금 후련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조금 넘은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아이까지 있는 마당에 이혼을 결심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개념 없는 시어머니와 염치 없는 시동생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했네요. 학원에서 중학생들을 가르치던 저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남편과 소개로 만나 1년 정도의 연애를 하다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혼전 임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제 이름으로 된 학원도 차리고 생활이 좀 더 안정이 되면 그때 결혼도 하고 엄마도 되고 싶었지만 생긴 애를 어찌할 수도 없으니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배가 불러오기 전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싶었기 때문에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스드메라든가 식장 같은 것들은 쉽게 결정이 되었지만 문제는 신혼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저희의 결혼은 양가에 모두 예상하지 못했던 큰 지출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친정에서 5천을, 시댁에서는 3천의 혼수를 해주시겠다 하셨습니다. 거기에 그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각자 모아둔 돈의 대출금까지 합치니 방 2개짜리의 작은 아파트 전세를 들어갈 수 있었기에 어느 정도 구색은 갖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올린 직후부터 시어머니는 결혼 전과는 완전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셨어요. 사소한 것 하나하나 다 말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결정적으로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몇 가지 이야기만 해드릴게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2주 정도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얼마나 서러웠는지 지금도 정확히 날짜랑 시간까지 기억이 나네요. 토요일 오후 4시 무렵이었는데 남편이 시어머니와 같이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학원 보충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편한 복장을 하고 쉬고 있었던 저에게 갑작스러운 시어머니의 방문은 반갑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도 남편도 표정이 좋지가 않았고요.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싶어서 저도 덩달아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타드릴 거냐고 여쭤보니 이 시간에 커피 먹고 밤새 뜬 눈으로 있으라는 거냐며 짜증스럽게 대답을 하시길래 그냥 물 한 잔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계시더니 저더러 며느리 돌이라고 들어본 적 있냐고 물으시더군요. 시어머니께서 며느리 도리에 대해 이야기하신 건 이때가 처음이 아니었기에 왜 또 그러시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의중을 알 수 없어 가만히 있었더니 당신이 사람을 잘못 봤다며 며느리로선 아주 빵점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제가 무슨 실수라도 했냐고 여쭤봤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지 아는 눈치였지만 딱히 저를 도와줄 생각은 없어 보이더군요. 시어머니는 다시 저를 노려보시더니 멀쩡하기만 하고만 이렇게 늘어져 있으려고 안 온다고 한 거냐고 사부치셨습니다. 그제서야 시어머니가 왜 언짢으신 건지 짐작이 가더라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바로 시댁에 들려 인사를 드렸는데 그날은 어버이날 3일 전이었어요. 한 주에 2번이나 찾아뵐 필요는 없는 것 같았고 몸도 너무 피곤했으며 무엇보다 시댁과 저희 신혼집은 차로 3시간이 넘는 거리였기 때문에 저는 남편에게 어버이날엔 찾아뵙지 말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그러자며 시부모님께는 자기가 말씀드린다고 했고요. 이튿날 남편의 전화를 받은 시부모님께선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그 다음 주 주말에 오면 되겠다면서요. 하지만 한 주 한 주 시간이 지날수록 몸도 무겁고 멀미도 심해져서 도저히 내려갈 자신이 없었기에 정중하게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이해는커녕 시부모님은 며느리가 감히 시부모의 뜻을 거슬렀다며 분개하고 계셨던 거지요. 시어머니는 저더러 봬도 얼마 나오지도 않았는데 만삭 임산부 흉내라도 내냐면서 화를 내셨습니다. 일할 정신은 있고 시부모 보러 올 정신은 없냐면서 돈밖에 모른다고 하시더군요. 그런 저를 보고 뱃속에 애가 뭘 보고 배우겠냐는 소리도 하셨고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돼서 가슴에 내리 꽂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제가 아직 어려서 그렇다며 앞으로 하나씩 잘 가르쳐 주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더러 제 정신머리 교육을 똑바로 해주라면서요. 남편은 시어머니로부터 저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를 바보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모멸감을 느꼈고 자존심이 상했어요. 도무지 그런 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어머님께 만약에 어머님 아들이 돈을 잘 벌어왔으면 제가 일을 쉬었을 거고 그러면 시댁에도 내려갈 수 있었을 거라며 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더러 못하는 소리가 없다며 지금 저더러 지금 돈 번다고 유세 떠냐고 고함을 치시더군요. 저는 소리 지르지 마시라고 애기가 다 듣는다고 유세 좀 떨면 안 되냐고 맞받아쳤어요. 그리고 그 순간 갑작스러운 복부의 통증 때문에 제가 아랫배를 부여잡고 쓰러지듯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남편도 정신을 차렸는지 시어머니더러 택시 불러줄 테니 얼른 가시라 그러더군요. 그 길로 119를 불러 저는 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뱃속 아기는 무사했지만 한동안 조심하고 절대 안정을 취하라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그까짓 어버이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며느리를 잡들이를 하냐면서 남편에게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어버이날이 며느리보다 뱃속에 있는 손주보다 더 중요하시냐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시부모님을 만나서
한번 물어봐야겠다는 친정부모님을 말리느라 아주 진땀을 뺐습니다. 그 이후로 출산까지 시댁과는 담을 쌓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하마터면 손주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길 뻔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는 아차 싶으셨는지 그 이후로는 남편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만 물어보시는 눈치였고요. 하지만 출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사건이 터졌습니다. 남편에게는 7살 아래의 남동생이 있는데 늦둥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 가족이 오냐오냐 우쭈쭈 대접을 받으면서 자랐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동생이 갑자기 잘 다니던 대학을 때려치고는 의대에 가겠다더군요. 시동생이 공부를 잘하긴 했지만 의대라니 뜬금없다 싶었습니다. 제 알바가 아니긴 했지만 시댁이 시동생의 수험생활과 학비를 지원해줄 만한 경제력이 있는지도 의문스러웠고요.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모처럼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시동생이 가고 싶어하는 의대가 서울에 있다며 주말에 한번 같이 가보려고 하신다면서 대학 탐방이 끝나면 저희 부부랑 같이 저녁이나 먹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겠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아기 때문에 나가기가 그래서 그럼 집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적당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시어머니와 시동생 그리고 저희 부부가 같이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낮에 다녀온 학교 이야기를 하시면서 학생들이 다 똘망똘망해 보이고 캠퍼스도 얼마나 크고 좋은지 학교가 아주 멋지다면서 당신 아들이 거기서 공부할 걸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못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다못해 시동생이 수험 생활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의대를 가야겠다고 했을 뿐인데 시어머니가 너무 김칫국부터 드시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물론 한편으로는 저도 자식을 낳아서 그런지 자기 자식이 제일 이쁘고 잘나 보이는 시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희 부부에게 저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시동생이 수험 생활을 노량진에서 하고 싶어 하는데 자취방 구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딱 2달만 데리고 있어달라고 하시더군요. 2달 안에 방을 구해서 내보낼 거라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2달만 데리고 있으라고요. 차라리 뭐 반년이라던가 수험기간이라고 하면 너무 길다는 핑계로 안 된다고 손살이라도 쳐볼 텐데 2달이라고 사정을 하시니 안 된다 소리가 쉽게 안 나오더라고요. 시동생은 자기는 새벽에 학원 가고 학원 끝나면 집에 와서 잠만 잘 거라며 2달만 신세 좀 지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제 눈치만 살살 보고 있을 뿐 아무 말도 없었고요. 저는 시어머니께 2달이라고 정말 딱 2달이라고 몇 번을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걱정 말라고 당신은 약속한 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킨다고 하셨기에 그 말을 믿었습니다. 남편마저 그럴 리 없지만 자기 어머니가 약속을 안 지키면 자기가 시동생 멱살을 잡아서라도 밖으로 던져버릴 테니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며칠 뒤 시동생이 자기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저희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수험 생활하러 온 사람치고는 옷하고 신발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학원에서 수험생을 가르쳐봤기 때문에 솔직히 학생의 자세나 태도를 보면 어느 정도 하겠구나 파악이 되거든요. 그런데 시동생은 제 경험에 의했을 때 절대 결과가 좋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간 지켜보니까 공부는 뒷전이었고 여자들을 만나러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다 큰 시동생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싶지도 않고 간섭한다 소리도 듣기 싫어서 모르는 척 해줬습니다. 약속한 대로 2달만 지나면 나갈 텐데 뭐하러 큰 소리를 내고 문제를 일으키겠어요. 무엇보다 제 딸 하나 돌보고 키우는 것도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서는 만나던 여자랑 잘 안 된 건지 갑자기 이제 마음 잡고 공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늦게라도 정신을 차려서 다행이다 싶기는 했는데 문제는 시동생의 학원은 집중이 안 된다며 집에서 공부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남편 출근하고 나면 집에는 저랑 딸애 그리고 시동생 이렇게 셋만 남게 되었고요. 그 상황이 얼마나 불편하고 어색한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일단 옷 하나를 입어도 편하게 입을 수가 없었고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것도 불편했어요. 특히 화장실 문제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였어요. 집이 작아서 화장실이 하나뿐이었는데 시동생은 남편과는 달리 청결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물도 잘 안 내리고 휴지도 아무데나 버리고 뭐라고 하면 깜빡했다며 실실 웃어넘기기 일쑤였습니다. 남편한테 한 소리 하라고 하면
늘 뒤치다꺼리를 가족들이 해버릇 해줘서 그렇다며 저더러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더군요. 2달 금방 간다면서요. 시동생은 또 야식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야식은 항상 라면이었습니다. 라면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찬밥도 한 그릇씩 꼭 말아 먹었어요. 툭하면 딸애가 잠들 시간에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며 라면을 끓여대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형수 찬밥 없냐고 불쑥불쑥 안방문을 열고 물어봐대니 정말 패주고 싶었습니다. 결국 제발 저를 귀찮게 좀 하지 말라는 뜻으로 일부러 찬밥을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동생이 언젠가부터 아침밥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도 남편도 아침밥을 먹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밥을 대신할 만한 시리얼이랑 간편식 몇 가지를 집에 챙겨두었습니다. 제 딴에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챙겨준 거였지요. 진짜 문제는 2달이 지나도 시동생은 전혀 나갈 생각이 없어 보였다는 거예요. 알아서 나가주길 바라던 저는 결국 2달하고 일주일이 되어갈 무렵 시동생에게 언제 나갈 생각이냐고 물었습니다. 시동생은 뻔뻔한 얼굴로 아무래도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집도 너무 비싸고 저희 집에 있으니까 돈도 안 들고 너무 좋다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그럼 우리 부부는 어떻게 하냐고 어린 조카 방을 계속 쓰겠다는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시동생은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갓난아기가 왜 방이 필요하냐면서 저를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고요. 저는 결국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약속하신 2달이 지났는데 시동생이 나갈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니 데리고 가셨으면 좋겠다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더러 전화 한번 잘했다면서 내가 그렇게 잘 부탁한다고 너한테 몇 번을 말했는데 어떻게 우리 늦둥이한테 그럴 수가 있냐면서 악을 쓰시더군요. 무슨 말씀이시냐고 제가 뭘 잘못하기라도 했냐고 그러자 우리 늦둥이 아침밥도 안 주고 뻑하면 찬밥이나 먹이지 않았냐면서 당신이 모를 줄 알았냐고 소리를 치셨습니다. 저도 가만히 듣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갓난 아기 있는 집에 다 큰 성인 남성을 무책임하게 맡겨놓으시고는 이제 와서 제가 굶기기라도 했다는 식으로 나오시면 곤란하다고요. 시어머니는 듣기 싫다면서 제가 하도 눈치를 줘서 시동생이 공부에도 집중을 할 수 없었다고 의대 시험에 합격을 못할지도 모르겠다고 그랬다며 당신 아들이 의사가 못 되면 그건 다 제 탓이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저랑 안 보고 사실 거라고요. 그날 밤 낮에 시어머니와의 전화를 곱씹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저도 시어머니랑은 안 보고 사는 게 더 편하니까 그건 고민거리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 때문에 시동생이 의대를 못 갔다는 희대의 개소리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고민 끝에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반응을 보고 시어머니와 인연만 끊을지 아예 이혼을 할지 정할 심산이었어요. 남편이 제 편에서 말해주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이혼만큼은 솔직히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제 마음도 모르고 시동생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면 형수로서 한마디 하지 그랬냐고 제 탓을 하더군요. 제 친동생이어도 그렇게 내버려 뒀겠냐면서 서운하다고 했습니다. 밥도 진수성찬을 차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따뜻한 밥에 따뜻한 국 한 그릇이면 뚝딱 먹을 앤데 그걸 찬 우유에 시리얼만 주고 그랬으니 애가 얼마나 서러웠겠냐고요. 저도 정말 화가 나서 남편에게 내가 집에서 놀았냐고 따졌습니다. 어디서 거지보다도 더러운 인간을 집안에 밀어넣어 놓고는 그 수발 안 들어줬다고 내 탓을 하냐고요. 저는 이제 더 이상 이야기할 가치도 없다고 갈라서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그럼 애는 어쩔 거냐고 애는 못 준다고 그러더군요. 애를 인질로 저를 잡을 셈이었던 것 같은데 전 솔직히 애를 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딸하고 제가 지금 헤어진다고 영원히 못 만날 것도 아니다 싶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예상과 달리 제가 세게 나가니까 매우 당황한 눈치였어요. 갑자기 당당하던 기세가 한풀 꺾여서는 아무래도 막둥이라서 똥오줌 분간을 못해서 그러니까 저더러 좀만 참으랍니다. 의대 못 간다고 설마 누가 정말 제 탓을 하겠냐면서요. 하지만 남편의 속마음을 이미 알아버린 상황에서 제 마음은 차게 식어버렸습니다. 결국 아이는 제가 키우고 양육비 대신 지금 사는 전세집 보증금을 전부 제가 갖는 조건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도 그제서야 시어머니와 시동생 때문에 자기가 이혼남이 된 거라며 그 둘에게 울분을 토했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제 알바가 아니었지요.
남편이 아무리 울며불며 사정해도 그 집구석으로 두 번 다시 제 발로 직접 들어갈 생각이 없으니까요. 이제라도 제 인생을 찾았으니 제 인생에 충실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마 제가 평생을 희생했어도 그 집에서는 사람 대접이 아니라 식모 대접도 겨우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생의 큰 결정을 내린 만큼 후회가 없도록 우리 아이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야겠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다가올 결혼식을 준비할 때만 해도 앞으로 평생 사랑하는 남편과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식장에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헤어지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막무가내였던 남자친구의 누나도 무력한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문제였지만 결국엔 중간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 남자친구 때문에 파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와 저는 대학교에서 알게 되었어요.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에 들어간 이후로도 한동안 친구 사이로 지내다가 사귀기 시작한 사이입니다. 당시 남자친구의 회사와 제가 다니던 회사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종종 만나서 밥도 같이 먹고 술도 한 잔씩 하다가 진지한 관계로 발전했어요. 2년 정도의 연애를 하다가 남자친구의 프로포즈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남자친구의 집에도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사실 그전부터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자기 식구들이 절 만나고 싶어 한다며 가족 행사며 모임에 데려가려고 했지만 매번 제가 거절을 했었어요. 괜히 양쪽 가족끼리 얼굴 트고 전까지 들었다가 헤어지게 되면 좋을 게 없으니 신중하고 싶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내심 서운해하는 눈치였지만요. 그러다 비로소 남자친구의 본가에 인사를 가게 되니 무척 떨렸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던지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좋아하신다는 케이크와 꽃바구니를 준비하여 집으로 향하는 내내 입안에 침이 다 마르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그런 저를 보고는 두 분 다 정말 좋은 분들이라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부모님은 원래 시장에서 작은 과일 가게를 하셨는데 근처에 대형마트가 들어온 이후로 점점 손님 수가 줄어서 결국 작년에 정리하셨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나라에서 주는 연금과 가게를 판 돈으로 생활하고 계신다는 설명도 덧붙이더라고요. 1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한 남자친구의 집에는 남자친구의 부모님뿐만 아니라 남자친구보다 4살 많은 누나가 함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도 누나가 같이 있을 거란 걸 몰랐는지 누나가 여기 왜 있냐며 약간 표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남자친구의 누나는 내가 부모님 집에도 못 와 있냐며 받아쳤고 남자친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가 누나의 눈치를 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제가 나설 자리는 아닌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와 같이 거실에 앉아 있는데 어머님께서 저에게 같이 점심을 준비하자 하셨습니다. 저희더러 오라고 하신 시간이 1시였기에 솔직히 제가 식사 준비를 도와야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혹스럽기는 했지만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사이니 그 정도는 말씀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기쁜 마음으로 도와드리려는 찰나였어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누나가 부엌으로 오더니 요즘 사람들은 1시에 오란다고 진짜 1시에 오나 보다며 한 30분 정도는 일찍 오는 센스가 없다고 타박을 하더라고요. 당황스러워서 제가 하던 일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신우를 바라보니 저를 힐끗 쳐다보고는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솔직히 그때 속으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어서 왜 저렇게 유치하게구나 싶었지만 별말은 안 했어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거고 저도 남자친구 집에 인사드리러 처음 간 날인 만큼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저희가 온다고 불고기도 재워두시고 잡채도 해놓으셨더라고요. 점심 식사를 위해 모두가 식탁에 모였고 제가 잘 먹겠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의 누나는 뭐가 또 마음에 안 들었는지 어머님께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온다고 이렇게까지 했냐고 빈정거리더군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저는 솔직히 남자친구의 누나보다 가만히 참고 있는 다른 가족들이 더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서서 적당히 하라고 해야 하지 않나 싶었거든요. 마음 같아선 저라도 나서서 남자친구 누나에게 한마디 쏴붙이고 싶은 심정이었네요. 이미 남자친구가 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두었는지 남자친구 부모님께서는 어려운 질문을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지금이라도 만나게 돼서 반갑다며 다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덕담이주의 대화가 오고 갔어요. 서로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참아주면 못 이겨낼 역경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그게 정확히 무슨 의도로 하시는 말씀인지 몰랐기에 참 듣기 좋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문제는 남자친구의 누나였어요. 고개를 돌리거나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할 때마다 남자친구의 누나가 저를 쳐다보고 있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러다 저와 눈이 마주치면 남자친구의 누나는 바로 고개를 돌리고 다른 곳을 보는 척 했지만 기분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러더니 뜬금없이 남자친구 누나가 저에게 한 달에 얼마나 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월급이라는 게 개인적인 정보인데 솔직히 말해주기가 그래서 제가 멋쩍은 웃음을 지어 보이니 윗사람이 물어보는데 왜 말을 안 하고 실실 웃기만 하냐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결국 제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냐고 따지니까 어머님께서 언니를 끌고 방으로 가시더군요. 남자친구는 안절부절 못하며 저에게 그냥 이야기해주라며 별것도 아닌데 자기 누나랑 날 세우지 말라고 그러고요. 이제 보니 온 가족이 남자친구 누나에게 절절매고 있던 거지요. 안에서 약간의 고성이 들리더니 다시 언니가 방에서 뛰쳐나와서는 자기 질문 안 들리냐고 저에게 얼마 버냐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순간 저도 벙찌고 화도 나서 한 달에 400 번다고 똑같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실 300에서 450 왔다 갔다 하는데 보통 400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아무튼 신우는 잠깐 말을 않고 있더니 너가 그래서 지금 뭐라도 되는 것 같냐고 그래서 지금 자기 앞에서 콧대 높은 척하는 거냐고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썼습니다. 도저히 남자친구 언니의 짜증을 받아낼 재간이 없었던 저는 남자친구에게 그만 가자고 했습니다. 솔직히 미친 여자가 있다면 바로 저 언니다 싶었으니까요. 집 밖으로 나오자마자 저는 남자친구에게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따졌어요. 내가 비록 당신 식구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온 상황이긴 하지만 당신 누나가 무슨 자격으로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냐고요. 저희가 사귀는 2년 동안 한 번도 큰 소리가 난 적 없었는데 그날만큼은 저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자친구는 미안하다면서 자기 누나가 정신적으로 많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한 번만 이해해달라고 절절매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언니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기 누나가 별거를 하게 된 이유는 바로 남편 몰래 채팅으로 다른 남자를 만나다가 들켜서라고요. 언니가 그 남자랑 살고 싶다면 남편에게 이혼해달라고 빌었지만 언니의 남편은 언니를 집에서 내쫓기만 했을 뿐 이혼은 안 해준다고 그랬답니다. 내쫓은 뒤에는 생활비를 끊어버렸고 언니에게 쓰라고 줬던 카드도 전부 정지시켜버렸다고요. 대학교 졸업 후 반반한 얼굴 하나만 믿고 취직도 안 하고 남자들만 갈아타며 살던 언니에겐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겠지요. 게다가 언니가 눈이 멀었던 그 남자는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고 그나마 언니가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재산도 그 남자한테 털렸다고 하더군요. 남자친구가 이어서 말하기를 얼마 전 통화할 때만 해도 누나가 병원에 있다고 했는데 본가에 들어와서 살고 있을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한참 동안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언니가 딱하고 불쌍하다 싶었는데 병원이란 단어를 듣자마자 딱 정신이 확 깨더라고요. 혹시 그 병원이 정신병원이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머뭇거리더니 맞다고 했습니다. 돈까지 다 잃은 후에 언니에게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동시에 찾아왔고 가족들이 상의 끝에 언니를 정신병원에 넣었다고요. 하지만 자기도 언니가 벌써 퇴원을 해서 본가에 돌아와 있을 줄은 몰랐다면서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부모님께서 어땠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남자친구의 누나가 정신적으로 많이 불안정한 상태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에 저희 부모님도 많이 당황하신 눈치였고 어머니께서는 아픈 사람이 있는 집에 제가 시집가는 건 싫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인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제가 부모님께 언니에 관해 이야기를 했다고 귀띔을 해줘서인지 남자친구가 굉장히 죄인 모드더라고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기가 죽어있으니까 제 마음도 너무 아팠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많이 쓰이셨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언니 문제를 빼고는 어디 하나 모난 데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저희 부모님도 저희가 결혼하는 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양가 어른들의 허락과 축복 아래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은 다가오는 가을에 올리는 걸로 하고 퇴근 후 시간과 주말을 활용하여 짬짬이 하나씩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무렵 남자친구 아버님께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연유에서인지 나이도 있으신 분께서 공사장에 일을 나가셨다가 허리를 크게 다치게 되신 거예요. 의사 말로는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며 가족들이 잘 도와드려야 할 거라고 했습니다. 말수는 많이 없으셔도 늘 인자하고 따뜻한 눈으로 저를 봐주시던 예비 시아버지께 그런 일이 생기니 얼마나 속상하던지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왜 아버님이 그런 일까지 하시도록 내버려뒀냐고 하니까 자기도 분통이 터진다면서 이게 다 언니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까 남자친구 누나가 돈을 쓰면 기분이 좀 나아진다면서 남자친구 부모님 돈을 가져다 쓰고 있었다더군요. 옷이나 화장품 그런 것만 사나른 게 아니라 얼마 전부터는 어머님, 아버님이 잠드신 사이 그분들 핸드폰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게임을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있는 돈을 잃기만 한 게 아니라 빚까지 졌다는 걸 알게 된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는 얼마라도 메꿔보시겠다면 남자친구 몰래 공사장에 나가시다가 그런 사고를 당하신 거고요. 듣고 있는데 정말 우라통이 터진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더군요. 안 좋은 일이 줄줄이 터지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록 남자친구 부모님이 은퇴는 하셨어도 두 분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했고 언니 문제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불안했지만 안심하고 있었는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솔직히 아무도 입에 올리진 않았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이 금전적으로 저희를 못 도와주시게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저도 속이 무척 상했습니다. 그래도 이 부분은 저도 능력이 있고 남자친구도 능력이 있으니 앞으로 우리 둘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더 큰 문제는 바로 남자친구의 누나였습니다. 더 이상 자기 부모님한테선 나올 돈이 없다는 걸 알아서인지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히스테리컬해졌더군요. 처음에는 남자친구에게 연락해서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며 5만 원, 10만 원 빌려달라더니 한 달쯤 지나니까 무슨 돈 맡겨놓은 사람 마냥 돈 좀 보내라고 사람을 질리게 하더라고요. 게다가 남자친구는 그런 언니를 번번이 거절하지 못하고 저에게 갖은 핑계를 대며 결국 돈을 보내주더라고요. 이때 이 결혼은 안 하는 게 맞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하루는 언니가 저와 남자친구를 앉혀놓고 충격 발언을 했습니다. 저희랑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였어요. 언제까지 자기만 나이 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하냐면서 앞으로는 저희랑 살거나 아니면 저더러 남자친구 부모님을 모시고 신혼집에서 살라더군요. 어이가 없는 이야기에 제가 모시고 산다 치면 우리가 어머님 아버님 댁으로 들어가면 되지 왜 신혼집에서 모시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언니는 이제껏 늙은 부모 모신 나더러 맨몸으로 나가라는 거냐며 저더러 도둑이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언니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는 걸 알겠더군요. 제가 남자친구를 쳐다보며 무슨 말이라도 하라니까 한다는 소리가 일단 생각 좀 해보자더군요. 이윽고 언니가 결정하면 연락하라며 우리 셋이 살면 재밌겠다고 기대된다며 자리를 뜨는데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가 뭘 생각해보냐고 나는 당신 부모님도 모시고 살 생각이 없는데 하물며 정신 나간 언니랑 같이 살라는 거냐고 못한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러자 한다는 소리가 누나가 외로워서 마음의 병에 든 거니까 우리가 같이 살면 그 병이 나을지도 모른답니다. 한 가족이고 자기한테 누나면 저한테도 친언니나 마찬가지 아니냐며 가족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우리 같이 노력해보면 안 되겠냐고요. 그렇게 딱 3년만 살아보자고 그러고도 차도가 없으면 자기도 더는 이런 이야기 안 하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3년이 아니라 3일도 싫다고 그렇게 언니의 마음의 병이 걱정이면 언니 옆에 붙어서 호흡 불어주고 열 내려주며 살라고 했습니다. 지옥의 구렁텅이에 왜 나까지 데려가려고 하냐고요. 남자친구가 누나가 너를 때리기를 했냐 뭐 어떻게 했다고 그렇게 누나 이야기만 나오면 질색팔색을 하냐면서 저더러 아픈 가족을 옆에서 지켜보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냐고 소리를 치더군요. 그런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답이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남자친구에게 결혼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하자고 했어요. 빚이 있는 시댁도 아픈 시아버지도 어쩔 수 없다면 받아들여야지 생각했지만 지금 보니 하마터면 똥물로 샤워할 뻔했다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서 서로 오순도순 살라고 퍼부어버렸네요. 아픈 가족을 옆에서 지켜보는 게 그렇게 힘들면 더욱이 저랑 결혼을 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애초에 아픈 사람들 수발들게 할 생각으로 나랑 결혼하려고 했냐는 거냐 따지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더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다고. 전 그렇게 누나가 걱정되면 아픈 누나 곁에 평생 있게 놓아줄 테니 저는 빼달라고 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니 문제가 누나한테만 있던 건 아닌 것 같네요. 제가 결혼하면 당연히 아픈 누나며 아버님이며 다 수발들며 살 거라고 생각한 남자친구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죠. 한때 남자친구와 행복한 미래를 꿈꿨지만 저런 며느리 자리라면 제 쪽에서 거절입니다. 덕분에 파혼하고 나서도 그 어떤 아쉬움이 남아있지도 않아요. 오히려 질질 끌지 않고 단칼에 떼어내버린 결정이 남아있는 후회마저 들지 않게 해준 것 같아요. 오랜 정이 있으니 남자친구에게 충고 한마디만 더 해줬으면 하는 후회는 있네요. 결혼한다고 당연히 상대방이 자기 가족을 내 가족처럼 대할 거라 생각하지 말라는 충고 말이에요. 그 사상부터 고쳐먹지 않으면 평생 너는 결혼 못할 거라고 한마디 더 해주고 싶었는데 그 말 한마디 못한 것만 아쉬움이 남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